영화나 드라마의 여주인공들은 왜 항상 백혈병에 걸리는 걸까? 혈액을 통해 전신에 퍼지는 난치성 혈액암, 백혈병.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만 매년 4,500명의 환자가 발생할 만큼 결코 드문 질환이 아니라는데, 불치병의 대명사 백혈병을 이기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키워드. 혈액암의 경고, 백혈병이 온다. 해운대 백병원 혈액종양내과 주영동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명의 공개 클리닉을 인사드립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하루에 뭘 가장 많이 보십니까? 저희 공클 빼고 뭘 많이 보십니까? 두 분은 뭘 많이 보세요? 저요? 스마트폰 많이 보시지 않으세요? 아무래도 요즘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정보도 거기서 찾고 또 게임도 해야 되고 전화도 해야 되고 또 맞아요. SNS도 해야 되니까 많이 찾으시는데, 근데 특히 보면 뭐 버스나 지하철은 당연한 풍경이고요. 신호등 기다릴 때 다 고개 숙이고 이러고 있잖아요. 네. 신호등 지날 때도 해요, 막. 맞아요. 정말 너무 위험해요, 근데 진짜. 이 위험한 것이 어떤 외부로부터의 공격으로도 위험을 받겠습니다만 뇌에 아주 네. 위험을 준답니다. 아주 뇌를 피곤하게 만든대요. 스마트폰 보는 게. 네. 그렇다고 멍하니 있으면 뭐 하겠냐 하실지도 모르지만 네네. 네. 정말 우리 일상에서 중요한 일들은 네. 뇌가 멍하니 쉬고 있을 때 네. 그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오. 네. 뇌가 쉬는 동안에 정말 많은 일을 하는데요. 기억을 저장한다던가 이 창의력을 담당하는 부분이 굉장히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에 한 40분 정도 집중을 했다면 네. 한 5분 정도는 멍 때리는 데 시간을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해봅시다, 한번. 네. 이렇게 한 5분 정도. 예. 그러고 보니까 너무 우리 빨리빨리 좀 사는 그런 생활의 습관 같은 게 좀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좀 느긋하게 뇌에게 좀 좋은 기회를 주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주제는 저희가 지난주에 예고를 해드렸고, 특히나 최근에 우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혈액암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셨지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주실 명의 해운대 백병원 혈액종양내과의 주영돈 교수님 함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자, 근데 교수님, 혈액종양내과죠. 네. 사실 저희가 이 프로그램 좀 제법 오래 진행을 했던데 처음 들어보는 곳입니다. 어떤 곳이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 좀 먼저 해주시죠. 예. 혈액종양내과는 대부분 대학병원에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빈혈이라든가 네. 아니면 출혈성 질환, 네. 각종 혈액암을 담당하는 혈액내과와 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우리가 폐암이라든가 유방암, 네. 뭐 대장암, 위암 같은 이러한 암들에 대한 전문적 항암 치료를 담당하는 오. 종양내과 이 둘을 합쳐서 저희들이 혈액종양내과라고 네. 그렇게 병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전보다 지금 최근 많이 바빠지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요새는 이제 저희 나라에서도 연구가 고령화되면서 네. 각종 암 환자들이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혈액종양내과가 해야 될 일들이 네. 너무나 많아지고 네. 피로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말씀 들어보는 게 되게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예. 사실 그 우리 박사님하고도 인연이 있으시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어가지고. 여튼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 저희 그 비련의 여주인공 이래가지고 저희가 타이틀을 나눴는데, 이게 보통 영화나 드라마 보면 꼭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많은 질병 가운데도 좀 비극적인 질병이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제 임상에서 백혈병과 싸우고 계신 분이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혈액암은 비교적 좀 드문 암으로 알려져 있지만 네. 상당히 그 발생 빈도가 그래도 많은 암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그 영화 뭐 라스트 콘서트라든가 네. 또 최근에 끝난 그 TV 드라마 너는 내 운명 같은 데서 보게 되면 네. 네. 주인공들이 네. 이제 백혈병에 걸려서 네. 꼭 이렇게 병과 사투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러브 스토리도 러브 스토리. 그러니까 러브 스토리로 네. 저희가 그런 거 공부를 많이 하는 거의 뭐 시한부 그 선고를 세대예요. 받는 러브 스토리 세대. 네? 갑자기 그 얘기 물어보시죠. 옛날 영화인데 아시네. 예, 그래가지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런 백혈병이 가장 문학적인 질병이 아닐까 아하.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네, 네, 그러나 네, 네. 실제
백혈병이라는 것을 뭐 직접 진단을 받는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두려운 병입니다. 네. 마치 사형 선고를 받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을 맞아요.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백혈병이 단순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병명 자체가 백혈병이다 보니까 네. 피가 하얗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게 아닌가요? 네. 이것은 이제 명칭이 피가 하얗게 된다는 그런 백혈 이런 뜻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하기 쉬운데요. 네. 실제 백혈병 환자의 피는 빨갛습니다. 네. 빨갛고 네. 그 안에 백혈구라는 것이 암성 변화를 해서 네. 혈액암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백혈병이라고 명칭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어. 좌측 사진이 정상 혈액을 보여주고 있고 우측 사진이 백혈병 환자의 혈액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좌측 사진을 보시게 되면 중앙에 이렇게 보랏빛을 띤 좀 큰 세포가 2개 보이는데요. 네. 저게 정상 백혈구입니다. 아하. 우리 몸에서 감염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방어를 담당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세포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보게 되면 작은 빨간색 세포들이 보이는데 저것이 그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바탕에 보면 까만 점처럼 주변에 듬성듬성 보이는 것이 있는데요. 저것이 우리 몸의 출혈 시 지혈, 즉 폐를 멈추게 하는 혈소판이라는 그런 세포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우측 그림을 보시게 되면 백혈병 세포를 보게 되면 그러한 정상적인 백혈구가 보이지 않고 세포가 좀 더 커져 있고 핵이 굉장히 진하게 돼 있는 그런 큰 세포들이 한 5-6개가 보입니다. 네. 저것이 암성 변화를 한 백혈병 세포가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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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러한 세포가 많아지게 되면 보시다시피 빨간 세포가 우측 사진에서 보면 좀 줄어들어 있습니다. 네, 네. 이것이 빈혈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점상으로 보이는 작은 혈소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백혈병이 걸리게 되면 정상적인 혈액이 생성되지 않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상식적으로 면역 기능을 높이려고 하면 백혈구가 좀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백혈구가 많으면 좀 좋은 것 아닐지요? 예, 백혈구가 늘어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염이나 염증성 질환이 있을 때는 우리 몸에서 정상 백혈구가 올라가서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지만 이런 백혈병의 경우에는 암성 변화를 한 비정상적인 백혈구가 증가되어지기 때문에 네. 이로 인해서 정상 조혈 기능이 다 소실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혈구가 올라가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는 이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희귀병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이 앓고 있습니까? 예, 희귀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보게 되면은 그렇게 드문 질환은 아닙니다. 네. 발병률만으로 본다면 인구 10만 명당 한 5명 정도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부울경 인구가 약 추정해서 800만 명이라 본다면 예. 네, 네. 매년 한 400명 내지 500명의 아. 환자들이 부울경에서요? 예, 발생되고 있는 걸로 되어 매년. 있습니다. 오,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예,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그 인구 10만 명당 발생하는 빈도를 보게 되면 오른쪽에 빨갛게 보이는 것이 위쪽에 빨갛게 보이는 것이 남자고 노란색이 여성이 되겠습니다. 보듯이 남자가 좀 발병률이 높다는 걸 쉽게 알 수 있고 자세히 보시면 60세 때 평균입니다. 일반적으로 백혈병은 60세 전후로 해서 제일 많이 나타나고 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더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평균 연령이 증가함으로써 백혈병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게 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교수님께 강의를 들으면서 좀 여러 가지 백혈병에 관련되어 있는 잘못된 저의 상식들을 좀 깰 것 같아요. 백혈병이라는 거는 좀 저는 젊은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난다. 아무래도 빈혈 그리고, 증상 때문에. 예, 그리고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가 잠복해 있다가 언젠가 낫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백혈병은 제일 중요한 건 불치병이다. 네. 걸리면 영화에서 그러잖아요. 백혈병입니다. 꼭 그 환자는 죽어요. 맞아, 시한부 선고를 받죠. 그게 꼭 이게 뭐라 치료를 통해서 살아나질 않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치사율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백혈병은 과거에는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진단과 동시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았었습니다. 네, 네. 실제 저희들이 과거의 치료는 항암요법이 주였기 때문에 그러한 치료를 통해서는 환자들이 생존율이 매우 낮았고요. 네. 그런 최근 저희들이 이제 조혈모세포 이식이라는 이런 치료법을 같이 병행함으로써 네. 환자의 치료 성적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제 항암 치료를 받을 때에 우리 5년 치료 성적이 한 30% 정도 내외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후 저희들이 항암 치료와 더불어서
이식을 우리가 백혈병 치료에 도입한 이후에는 보시게 되면 자가이식 환자의 경우에 한 48%, 동종 이식의 환자의 경우에는 한 55%까지 한 15% 정도의 15% 내지 한 25% 정도의 치료 성적의 향상을 가져왔고 네. 백혈병 환자의 반은 완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수를 안 칠 진짜 수가 안 칠 없네요. 수가 없다. 이거는 네. 진짜 그러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백혈병이 불치병은 아니라는 사실에 맞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러운 마음을 가져보면서 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백혈병에도 종류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백혈병은 언뜻 보면 한 가지 질병으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네. 실제 백혈병은 여러 가지 병의 집합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허, 네. 예. 백혈병을 일단 먼저 분류표에서 보시게 되면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 세포에 분화되는 그 기원에 따라서 림프 구성과 골수 구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네 개를 조합하게 되면은 급성 림프 구성, 급성 골수 구성, 네. 만성 림프 구성, 만성 골수 구성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되고요. 네. 주로 소아에서는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이 많이 생기고 예. 기타 그 이외에 만성 림프구 골수성, 그다음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성인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어, 그렇다면 이 급성 백혈병과 너무 어렵잖아요. 네. 급성 림프구성 네. 하니까 림프하고 그 골수가 빼버리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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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버리고 맞아요. 급성 만성으로 합시다. 네. 그럼 급성과 만성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그 급성 백혈병이라는 것은 임상적으로 병의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경우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그 백혈병 세포는 말 그대로 모세포, 엄마 세포 단계에서 어떤 암성 변화를 일으켜서 그 세포들이 분화를 하지 못합니다. 네. 정상적인 세포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비정상적인 정식을 계속하게 되기 때문에 네. 이러한 세포들이 많이 생겨지게 돼서 몸속에 있는 정상 혈액들이 안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 몸에서 감염성 질환, 특히 구내염이라든가 폐렴이 오게 되고 네. 네. 또 혈액이 안 만들어짐으로써 빈혈이 오게 되고 네. 또 혈소판이 안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출혈성 질환이 오게 됩니다. 네. 그런 이러한 질환들은 대부분 한 2, 3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급성 질환의 하나로 봐야 되는 것이 급성 백혈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어떤 뭐 캠페인 같은 걸 봐도 백혈병을 투병하고 있는 우리 소아들 많이 네, 볼 수가 맞아요. 있어요. 근데 보통 암, 이거 혈액암이니까 이것도 암 그러면은 나이가 들수록 좀 많이 뭐 감염이 된다 그러거나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병을 앓게 되는데 왜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이렇게 발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예, 소아의 경우에는 암이 잘 생기질 않습니다. 그렇죠. 나이가 네네. 어리기 때문에 대부분 암이라는 것은 유전자 돌연변이에서 생기기 때문에 네.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그러한 유전자 돌연변이가 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그런 소아의 경우에는 뇌종양과 더불어서 백혈병의 유일한 특징적인 암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소아에서 아마 암세 이런 백혈병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어떤 우리 환경적인 요인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방사선의 노출이라든가 이런 네. 외부적인 환경 요인에 의해서 소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성인과는 달리 소아에서는 백혈병이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인에서는 백혈병이 암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채 2%가 되질 않습니다. 네, 네. 그만큼 소아에서는 많고 또 10대 전후에서까지 연령을 포함할 경우에는 네. 소아에서 이 백혈병이 발생하는 비율이 한 10만 명당 5명 정도로 굉장히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고요. 이는 성인에서 유방암이나 위암에서 발병률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급성 백혈병에 관해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요. 네. 만성 백혈병에 관한 설명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만성 백혈병은 급성 백혈병하고 좀 임상적으로 다르지만 아주 특징적인 그 소견이 있습니다. 네. 우리 인간에게는 염색체가 46개가 있습니다. 네, 네. 23상이죠. 네. 그중에 9번하고 네. 22번 염색체가 서로 자리를 일부가 바꿔서 생기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유전자 돌연변이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그림 중앙에 보게 되면 유전자가 2개 보입니다. 네. 네. 염색체가 2개 보이는 거죠. 예. 길게 보이는 하얀색 염색체가 9번 염색체고요. 분홍빛으로 보이는 작은 염색체가 22번 염색체입니다. 예. 네. 이 두 염색체에서 보게 되면은 9번 염색체 일부가 22번으로 가고 거기에서 22번 염색체를 보게 되면은 약간 붉은색 빛을 보이는 돌연변이 유전자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필라델피아 염색체라고 합니다. 네. 아주 특징적인 만성 백혈병의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유전자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혈액세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돼서 만약에 우리가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게 되면 한 4년 내지 5년 후에는 말기암으로 가게 되는 아주 무서운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아까 유전자의 돌연변이 그 아이들이 방사능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다는 건가요?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사선은 우리가 병원에서 X선 촬영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치료 목적으로 받는 방사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전리 방사선이라 해가지고 네. 우리가 오존층이 파괴됐을 때 온다거나 네. 혹은 우리가 이렇게 그 원자력 발전소 같은 데서 네. 뭐 네. 방사선이 누출된다거나 네. 이런 경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원전이나 이런 것의 어떤 사고로 피폭이 된다라거나 아니면 오존층 자체가 파괴돼 가지고 직접 그것이 떨어졌을 때 그렇군요. 예를 든다면 그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라든가 네. 아니면 체르노빌 네. 네. 그런 어떤 원자 발전소 폭발 이런 사고에 대해 가지고 그 주변에서 그 5년 내지 7년이 지나고 난 후에 네. 그 발병률이 한 20배 가량 증가되는 20배? 소원이 보입니다. 그래서 큰일입니다. 전리 방사선의 노출은 백혈병의 발병의 확실한 원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리방사선 중요하게 생각 들고요. 네. 그럼 이제 우리 세 번째 키워드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소에 이렇게 빈혈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백혈병과 빈혈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백혈병의 증상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정말. 우리가 처음에 어떤 증세를 느끼면 백혈병을 의심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빈혈은 우리 몸의 적혈구라는 세포들이 그 몸 구석구석에 산소를 운반하는데 이런 적혈구가 부족하게 되면 몸에 어지러움증이 온다거나 조금만 계단을 걸어도 숨이 차다거나 네. 쉽게 피로를 느끼는 이러한 것들이 빈혈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백혈병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빈혈만 아니고 그게 빈혈이 아니고 백혈병이 증세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백혈병 환자들 조금 전에 제가 증상에 말씀드렸지만 특이한 증상은 없지만 그러나 이런 빈혈에 의해서 숨이 갑자기 많이 차다거나 어지러움증을 심하게 느끼는 경우 우리가 백혈병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증상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이러한 빈혈은 그 백혈병 세포들이 과도하게 우리 몸에서 증식하게 되면 적혈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과도한 백혈병 세포로 인해서 정상적인 적혈구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빈혈이 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빈혈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백혈병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백혈병이 있게 되면 빈혈이 반드시 동반이 됩니다. 네. 그래서 백혈병이 빈혈의 원인이라기보다는 네. 원인이 되지만 반드시 빈혈이 있다고 해서 백혈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네. 근데 그 사실은 빈혈은 뭐 여성분들 거의 네. 좀 많으시고 꼭 계단 오르면 숨 차는 거 우리 어머니 아버님 다 숨 차고 저희 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일 좀 하다 보면 피곤하고 이거 그러니까 대체적인 흔한 증상이 이제 백혈병의 증상이 하나일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좀 유독 이 시간을 좀 잘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공부 안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뭐 이 증상으로 보면 우리가 내가 백혈병인 것 같아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워낙 일반적인 제가 방금 말 일반적인 증상이니까 그렇다면 전조 증상, 이거는 백혈병이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하거나 좀 조기 발견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겠습니까? 예, 저에게 찾아오는 많은 백혈병 환자들에게 제가 꼭 질문해 봅니다. 그 교수님 죄송합니다. 말씀 드려서 혹시 본인이 백혈병인 걸 알고 오시는 환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와서 진단을 했는데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습니까? 한 반반 정도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좀 들어봐도 될까요? 그러게요. 짤막하게. 예, 일반적으로 이제 빈혈 증상이 있어서 개인 병원을 가서 네. 혈액 검사를 해보게 되니까 피가 모자라고 예. 백혈구가 과도하게 증가되어 있고 네. 혈소판이 부족해서 의심이 되어서 오는 환자분들이 한 반 정도가 되고요. 되고. 예. 네. 또 반 정도는 계속적인 만성 피로를 느끼고 원인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 혹시 빈혈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검사를 보러 와서 검사를 했더니 백혈병이 진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튼 네. 그렇게 개인 병원 갔다 오신 분이건 몰라서 오시는 분이든 교수님께서 확진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요? 먼저 이제 우리 백혈병을 진단받는 환자들에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환자도 어렵지만 담당 주치도 굉장히 힘든 순간이 됩니다. 이러한 어떤 환자분들이 백혈병인 진단을 받게 되면 먼저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하셨지만 멍해집니다. 네. 이건 현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꿈이기를 바라는 그런 환자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의사 입장에서도 환자와 마찬가지로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네. 이 환자에게 완치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데 과연 어떤 말을 통해서 환자에게 진단명을 설명하고 앞으로 치료 과정을 환자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될지 주치의로서 많은 고민을 가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거 지금 이 시간도 병상에 누워서 네. 싸우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에 좀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요, 교수님? 그래서 조기에 발견이 되면 제일 좋기는 한데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각종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기에 발견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암 검진 사업을 통해서 네. 암 검진을 매년 네. 일정 연령 이상 되는 분들에게 맞죠. 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기 검진만이 우리가 암의 완치로 갈 수 있듯이 백혈병도 조기에 진단만 될 수 있다면 가장 좋지만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증상들이 특이한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네. 피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빈혈이 있어서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또 감기 증상 같은 경우는 감염 때문에도 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요. 네. 이러다 보니까 특별히 뚜렷한 증상은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2, 3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이라든가 또 어지러움증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번 백혈병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2달 이상 그렇습니다. 예.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이라 그러면 예를 든다면 우리가 과로 네.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몸이 굉장히 피로한데 네. 본인이 과로하다는 걸 알고 적정한 휴식, 네. 이렇게 일정한 휴식도 취해 주시고 뭐 샤워도 하시고 뭐 잠도 푹 주무시고 이렇게 생활을 안정화시키고 피로를 풀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로가 지속되어지게 되면 네. 이것은 아마 좀 비정상적인 어떤 소견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네. 백혈병의 특징적인 임상 소견은 없지만 그 백혈병 환자들은 단순한 빈혈 환자와는 달리 저렇게 출혈 소견이 피부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손에도 그리고 발 쪽에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붉게 보이는 저런 것들이 피하 출혈, 피부 밑에 이제 출혈이 된 소견이 되겠습니다. 백혈병으로 인해 가지고 정상적인 혈소판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임상 소견이 되겠고요. 네. 네. 그럼 이제 우측에 보이는 이 잇몸입니다. 여기는 뭐냐면 마치 보면은 이빨이 있고 그 잇몸이 보게 되면 굉장히 부어 있습니다. 네. 잇몸이 부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백혈병 세포들이 혈액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다니다가 저렇게 피부에 침투를 해가지고 특히 잇몸 같은데 침투를 해서 잇몸이 붓는 저런 형태의 임상 소견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간혹 잇몸이 많이 붓고 저런 구내염이 생기고 해서 병원을 방문해서 역으로 급성 백혈병으로 진단받는 경우도 있게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여기서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 저렇게 되면 이미 심한 단계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이야기하신 건강검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건강검진에서 우리가 피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보통 이제 빈혈, 적혈구만 검사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과연 건강검진만 자세히 한다고 해서 이 백혈병을 미리 조기에 진단할 수 있을까요? 네. 좀 백혈병을 보는 의사로서 제일 아쉬운 점이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 같습니다. 지금 안 네. 된다는 건가요? 그러면? 예. 지금 저희들이 대학병원이나 혹은 일반 병원에서는 혈액검사가 단순 혈액검사라고 합니다. 그 네. 혈액검사를 하게 되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을 다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누구나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면 쉽게 백혈구 이상, 그다음에 빈혈, 혈소판의 이상을 감별할 수가 있게 되고요. 네. 그걸 통해서 백혈병을 의심을 할 수가 있게 되지만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검진, 일반 검진 중에서 국가 검진 이런 경우에는 네. 그 빈혈만 확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백혈구라든가 혈소판의 변화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지는 혈액 검사만으로 가지고는 백혈병을 조기에 진단하기는 어렵고요. 네.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백혈구와 혈소판을 볼 수 있는 일반 혈액 검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다 그러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건강검진 같은 피검사를 통해서 백혈병을 진단받는다 그러면 훨씬 예후가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백혈병을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진단을 받게 된다면 백혈병 암세포의 숫자도 적고 네. 몸 상태도 좋기 때문에 계획된 치료를 충분히 잘 받아낼 수 있고 계획된 치료가 잘 들어가야만이 완치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검진을 통해서 증상이 없을 때 백혈병을 진단받게 된다면 완치로 갈 확률이 훨씬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국가 이제
건강검진을 하는 그 참 축복된 혜택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세심히 따져보면 약간 모자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또 그죠. 또 여러 그 나란 일 하시는 분들이 좀 풀어주셔야 되는 그런 일들이 네. 있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쉽게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조금 더 무섭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사람들이 과연 이 백혈병에 가장 잘 걸리는지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예, 지금까지 뭐 알려진 백혈병의 고위험군, 쉽게 말해서 백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었지만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역학조사라고 합니다. 네네. 그러나 뚜렷하게 원인을 아직은 확인된 원인은 없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원인 중에서 그래도 비교적 받아들여줄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을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전리방사선이 있고요. 네. 그리고 말고 우리가 식생활 습관 중에서 하나 밝혀진 것이 있다면 흡연이 되겠습니다. 흡연. 이 흡연이 네. 우리가 폐암을 많이 유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이라면 폐암, 뭐 공익 광고 설명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폐암을 하게 되면 실제 흡연을 많이 하게 되면 폐암뿐만 아니라 이 급성 백혈병도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네. 연구 보고에 의하면 최고 23배까지 23배. 백혈병이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흡연을 계속하게 되면은 네. 시간이 지날수록 백혈병이 네. 노출되거나 걸릴 확률이 굉장히 증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네. 우리 저희 공개 클리닉도 캠페인을 하나 해야겠어요. 네. 어떤 캠페인이요? 공개 클리닉 캠페인 해가지고 금연 캠페인 이런 거 금연, 한번 하죠. 네. 그런 거 한번 합시다. 우리 가희 씨 노래 잘하니까. 네. 저희가 딱 이렇게. 캠페인송은 제가 자, 그 외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외에도 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벤젠이라고 있습니다. 벤젠. 예, 예. 화공약품이죠. 예, 예, 예. 그런 것들에 노출되는 경우. 네. 그다음 여러분들 살충제, 네. 또 제초제, 우리 어머니들 많이 쓰시는데 지금 왜 경남 지역에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소량이고 네. 제한적으로 쓰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지만 지속적인 노출, 아. 농약이라든가 오. 제초제, 살충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도 백혈병의 위험이 높을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전리방사선도 마찬가지만 이런 각종 어떤 전파들도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다소 네.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항암요법,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백혈병이 아니고 위암이다, 대장암이다, 아니면 다른 암에 대한 항암 치료를 받다가 그 항암 치료에 의해 가지고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겨서 2차성으로 백혈병이 발생하는 경우도 들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이게 딜레마이면서도 아이러니하네요. 항암, 그러니까 암을 이기기 위해서 암을 하는데 그게 또 다른 암을 네. 만든다는 것은 그죠?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의 설명인데요. 네. 이 가족력 유전적인 요인 네. 그런 게 있고 아까 말씀하신 거는 유전자의 돌연변이였거든요. 그럼 돌연변이와 가족력 이렇게 유전적인 요인과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은 유전자의 돌연변이였고 그러면 가족력이나 유전적인 요인과는 어떻게 됩니까? 예.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유전이라고 하는 건 선천성입니다. 그러네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아서 태어나는 것이 유전적인 요인이고요. 네. 유전자라는 것은 유전적인 요인하고 관계없이 우리 몸에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46개의 염색체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천적,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다가 우연하게 유전자 변이가 오는 것을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백혈병은 이런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유전자 돌연변이에서 생기게 되겠습니다. 네.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유전적 요인에 의한 백혈병은 드물고 네. 우리가 알려진 것으로는 다운 증후군 같은 이런 유전적 질환에서는 일부 백혈병이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백혈병은 유전 질환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고 네. 대부분 후천적으로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와서 혹시 내가 백혈병이기 때문에 형제나 내 자식이 똑같은 나와 같은 질환을 앓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하는데요. 네. 그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이군요. 네네. 다행입니다. 정말 네. 다행입니다. 근데 이게 저는 타고난 질병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백혈병은 운명적이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니 그게 아니라는 말씀. 근데 제가 옛날에 우리 대학 다닐 때 백혈병 공부 많이 했잖아요. 했는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우리 주 교수님 설명해 주시니까 정말 그때 왜 이렇게 몰랐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는 설명을 너무 잘 해주시니까. 끝나고 시험 치라고 하면 점수 잘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쏙쏙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튼 이 방송 보시는 지금도 병상에 계신 분들 힘내시고요. 저희가 드리는 정보 좀 귀담아 들으시고 또 마지막까지 어떤 말씀을 또 당부를 말씀해 주실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것 네 번째 키워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혈 모세포 이식이라는 말은 골수 이식과도 같은 말인데요. 앞서 급성 백혈병 환자가 골수만 잘 이식을 받아도 무려 50% 가까이 완치율을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치료 후에 그 과정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것이겠죠. 네. 다행히도 꼭 맞는 골수를 찾아서 이식 수술을 받은 분을 제가 만나고 왔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부산 해운대의 한 종합병원. 한눈에도 수척한 모습의 강영옥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2개월 전 생각지도 못한 백혈병을 진단받았다고 하는데요. 백혈병 진단은요, 정말 저하고는 거리가 먼 줄 알았죠.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쁜 아가씨들, 소설 같은 데서 이렇게 이쁜 아가씨들이랑 걸려고 하는 그런 병인 줄 알았죠. 그래 나한테 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당혹스럽고, 혈액 질환에서 진행된 이른바 2차성 백혈병. 뭐 이거는 열이 떨어지질 않고요. 쉽게 얘기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허리도 부러지고 막 그랬거든요. 이렇게 바람에 지나가도 이게 살이 아플 정도예요. 그 시간 무균 병동에서는 또 다른 환자의 골수 이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멀리 베트남에서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을 찾았다는 30살 부순홍 씨. 이미 한 차례 백혈병을 이겨냈지만 3개월 전 다시 재발해 골수 이식을 받게 됐는데요. 형제에게 기증받은 건강한 조혈 모세포를 꽁꽁 얼려두었다가 마치 수혈하듯 이식받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세포가 뼛속 골수에 잘 자리 잡는 일만 남았습니다. 저는 지금 무균실에 와 있는데요. 2차 감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백혈병 환우분들이 이곳 무균실에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뭐 카메라며 마이크며 소독을 다 끝낸 상태인데요. 제가 한번 교수님 만나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저는 이식이라고 해서 수술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네, 조혈모세포 이식은 수술이 아니고요. 정상인의 환자의 조혈모세포를 저희들이 헌혈하듯이 채집을 해가지고 정맥 주사입니다. 혈관을 통해 가지고 환자의 골수 내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정상세포가 자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표정이 너무 좋으세요. 네. 아니, 오늘 오전 중에 이식을 받으셨다고 하던데 이렇게 표정이 좋을 수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컨디션 좀 어떠세요? 건강 많이 좋아졌어요. 예. 수술 전에 많이 힘들었어요. 배 많이 아프고 좀 답답해요. 예. 그 수술 후에 몸에 많이 핀해졌어요. 근데 이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그때 그 심정이 어땠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여쭤봐도 될까요? 3년 전에 일하다가 백혈병 걸렸어요. 네. 저 정말 처음에 사건 나와 힘들었어요. 놀랐어요. 3년 후에 경험이 있으니까 좀 걱정 안 해야 돼요. 네, 병 이기자겠습니다. 저희 공개클리닉 웰에서도 완쾌되시길 기원할게요. 건강하세요. 힘내세요. 최동욱 씨 역시 얼마 전 얼굴도 모르는 기증자로부터 골수를 이식받고 새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아닌 타인과 조혈모세포가 일치할 확률은 2만 분의 1. 더 많은 기증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 사람 하다가 중단한 사람도 있고 부작용 때문에 어디 아픈 사람도 많고 이를 주로 보면 우리 환우들 보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보니까는. 근데 저도 사실은 좀 갈등이 있었는데 한번 해보자 하고 보니까는 지금 잘했다 생각하고 그래 생각 들어가요. 백혈병은 분명 쉽지 않은 질환이지만 결코 불치병이 아닙니다. 더 많은 이들의 사랑과 관심이 이들에겐 희망이자 생명의 끈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네, 멀리 우리나라까지 와서 이식 수술을 받으셨는데 네. 경과가 좋아야 될 건데 정말 기원하겠습니다. 저희가. 예. 자, 이식된 이 조혈 모세포가 자리를 잘 잡으려면은 어떤 경과가 필요하겠습니까? 예, 그 조혈모세포가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질병이 없어져야 됩니다. 네. 깨끗하게 없어지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집 이사를 가려고 하면 집주인이 집을 비워줘야 우리가 이사를 갈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환자의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급성 백혈병을 우리가 항암 치료로서 깨끗하게 치료를 하고 네. 깨끗해진 집에 우리가 조혈모세포를 혈관을 통해서 주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건전한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정맥을 통해서 주입하게 되면 네. 그렇게 들어간 조혈모세포들이 혈관을 타고 골수로 가게 되겠습니다. 네. 뼈 안에 골수라는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서 자리를 잡게 되고 거기서 자리 잡은 건강한 골수세포, 즉 조혈모세포로부터 혈액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거기서 만들어진 정상 혈액들이 자라는 데까지는 약 2주가 걸립니다. 2주. 네, 2주가 걸리는데 그것을 우리가 생착이라고 합니다. 생착. 네. 생탁이 아닙니다. 생착. 네, 잘 교수님 붙었다는 엉덩이 의미가 보신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착이라는 것은 백혈구가 정상적인 백혈구가 500개, 네. 그 다음에 정상적인 혈소판 2만 개 이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시점을 네. 의학적으로는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생착이 이루어지게 되면 환자의 몸에서 만들어지는 세포들은 건강한 공여자로부터 만들어지는 정상 혈액이 되겠습니다. 네. 이 혈액들이 계속해서 우리 몸에서 이제 생존하면서 거기서 나오어진 면역 세포들이 남아있는 암 세포들을 계속해서 없애주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백혈병 효과라고 합니다. 네. 이 골수 이식을 통해서 우리가 항백혈병 효과를 즉 극대화시키면서 환자가 완치에 이르게 되게 되겠습니다. 네. 그게 그러면 기간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기간입니까? 보통의 경우. 예, 보통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이식을 하게 되면 무균실에 들어와서 약 3주 정도를 있게 되겠습니다. 3주간에 생착이 될 때까지 3주 정도를 기다린 후에 일반 병실로 나와서 생착된 세포들이 항백혈병 효과를 효과적으로 가진 데 6개월 정도가 걸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백혈병 효과를 일으키는 이 림프구들이 백혈병 세포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 있는 정상세포도 공격하게 됩니다. 네. 이것을 저희들이 숙주병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이 숙주병을 얼마나 잘 조절해 주느냐가 이 골수 이식의 성공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 잘 알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사실 항암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 치료 기간이 합치면은 좀 더 길어지긴 하겠네요, 그죠? 자, 근데 이게 골수 이식이라고 하셨는데 백혈병에 걸리면은 꼭 이 골수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까? 네, 백혈병은 골수 이식을 하지 않고도 완치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가 백혈병이 진단받게 되면 반드시 아까 말했던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경과가 양호한 유전자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골수 이식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대부분의 백혈병은 유전자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후가 불량한 네. 아주 나쁜 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런 환자들의 경우에는 항암요법을 한 경우에는 대부분 재발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 면역세포를 로 바꿔줘야 되는 골수 이식을 해야만이 완치로 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동종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때는 그 동종조혈모세포를 어디서부터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골수에서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이전에 말했던 골수 이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가 혈액에서부터 조혈모세포를 채집하는 것을 우리가 또 조혈모세포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말초 조혈모세포 이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탯줄, 우리가 태반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예, 이런 태반에서부터도 우리가 조혈모세포를 채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의 종류는 골수 조혈모세포 이식, 말초 조혈모세포 이식, 제대혈 조혈모세포 이식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조혈모세포를 주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내 몸에 남아있는 암세포라든가 내 몸의 면역세포들을 억제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내 몸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처치라는 처치를 받고 몸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골수 내 비정상적인 세포를 다 없앤 후 조혈모세포를 혈관을 통해서 주입하게 되면 이것들이 골수에 가서 자리를 잡게 되고 거기에서 정상적인 혈액이 자라게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이 문제는 이 동정 조혈 모세포 이식을 할 때 네. 맞는 골수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형제간이라고 다 이게 유전자 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 다르나요? 네. 다? 그거 찾기가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그걸 어떻게 찾죠? 그 골수 원행에 약 한 10만 명 정도의 기증자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공여자를 골수 원행에서 찾을 확률은 70 내지 80%가 되겠습니다. 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의학 임상의학은 전 세계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특히 골수 이식 분야도 거의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나라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골수 이식이 승인이 되어집니다. 네. 즉 반밖에 일치하지 않는 유전자를 가지고도 성공적인 골수 이식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 그렇게 따진다면 골수 이식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즉 부모, 형제 또는 타인으로부터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HLA 타이핑이 과거에는 너무나도 중요했지만 맞습니다. 지금은 네. 그런 HLA 타이핑이라는 게 다소 일치하지 않는 부모 자식 간에도 이식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이식 기술이 발달되었습니다. 자, 뭐 골수 이식에 관련된 내용을 뭐 모르는 분들 계셨을 테고 보시면서 나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 왜냐하면 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쵸. 그런 이제 정보도 됐을 것 같고요. 근데 골수 이식이 되게 아프다고 저희가 힘들다고 들었고 맞아요. 통증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만 또 이게 1, 2차 부작용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의학적으로 조혈모 세포를 채집하는 데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전에 이제 저희들이 골수를 주로 그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할 때 사용할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했습니다. 네. 전신 마취를 하고 또 전신 마취에 따른 여러 가지 합병증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환자들이 상당히 꺼려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우리가 대부분은 거의 90% 이상 말초 조혈 모세포를 하다 보니까 네. 헌혈을 하듯이 네. 조혈 모세포를 기증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냥 정말요? 헌혈차처럼 피 뽑는 것처럼 뽑아가지고 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저 당장 할래요. 예. 네. 피 검사부터 하세요. 예. 피 검사부터. 우리가 간 이식이라든가 예. 신장 이식 같은 경우는 장기의 일부에 결손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조혈 모세포 이식은 자기 건강한 혈액을 공유하기 때문에 전혀 환자의 장기 손상이라든가 이런 손상이 없게 되고요. 네. 또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네. 본인의 건강도 확인할 수 있고 피검사를 네. 통해서 또 이 골수 기증을 통해서 백혈병으로 위험에 빠진 생명도 귀중한 생명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골수 기증은 우리나라에서 장기 기증과 함께 활성화돼야 되는 야, 그런 이거는 네. 네.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이것도 우리 캠페인 하나 이제 캠페인 2차 나왔네. 골수 이식. 골수 이식 캠페인 한번 해야 되겠네. 네, 그리고 본인도 만약에 네. 또 자기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장해뒀다가. 네.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렇게 힘들게 골수 이식 과정을 거쳤다고 해도 그 이후가 굉장히 힘들다고 또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골수 이식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3주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우리가 부인실에서 시행을 하게 되면 큰 문제 없이 대부분은 성공적으로 다 생착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이식의 성공 여부는 생착이라기보다는 생착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합병증의 관리,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병증이 가장 중요한 것은 감염이 되겠습니다. 일단 환자가 정상적인 혈액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일정 기간 동안 거부 반응이나 숙주병을 조절하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감염성 질환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감염 질환을 철저하게 예방해 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식생활, 또 음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감염성 질환을 예방해 주는 것을 잘함으로써 성공적인 이식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 크리미엘 여러분과 함께 백혈병과 관련된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 키워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백혈병과는 좀 다릅니다만 혈액암 중에서도 다발성 골수종 이게 있다고 이거 빼놓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다발성 골수종은 우리 몸의 형질 세포의 암성 변화에서 생기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네. 1959년도에 첫 뇌가 보고되었고요. 네. 그 이후에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33배 네. 아주 많은 그런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네. 네. 매년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한 3천여 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그죠? 네.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급속히 늘어나고 네. 있네요. 자, 그렇다면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이 질병은 어떤 질환인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다발성 골수종은 그 형질 세포가 암성 변화, 즉 항체를 만들어내는 면역 세포가 암성 변화를 해서 이것들이 골수 내에서 많이 증가하게 되고요. 네. 그 증가로 인해 가지고 골수 내에서 혈액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빈혈이 오고 면역 세포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감염이 오고
그다음 거기서 만들어지는 비정상적인 항체가 콩팥 기능을 망가뜨리고 그다음에 증가된 그 골수종 세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뼈를 파괴시키는 골용해, 골절 소견들이 동반되는 아주 무서운 질환이 되겠습니다. 예,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화면에 제일 상단에 보게 되면 그래프가 보입니다. 네. 약 보라색으로 보이는 저것이 다발성 골수종, 즉 형질 세포에서 우리 몸의 면역 세포, 즉 항체가 이렇게 많이 증가된 것을 보라색으로 보이는 저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는 골수 내에 있는 형질 세포,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마치 곤충의 눈처럼 보이고 있는 조 세포들이 그 형질 세포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개골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두개골 사진에 까맣게 점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보입니다. 의학적 용어로는 펀치라고 해요. 펀치 아웃. 구멍이 뻥뻥뻥뻥 뚫린. 그래서 네. 골이 용해됐다. 뼈가 녹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소견이 보이고요. 네. 그 밑에 소견을 보게 되면 척추입니다. 척추의 압박 골절, 병적 골절이 와서 뼈가 완전히 이렇게 부서진 그런 소견을 보여주고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치유가 가능합니까? 이 완치가 됩니다. 아, 이것도 완치가 되는 거고. 예. 다발성 골수종은 대표적인 불치병이었습니다. 예. 네.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강의를 할 때 네. 과거 여러분들은 불치병으로 강의를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로는 완치 가능한 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있습니다. 얘기하면 또 얼마나 네. 또 싹 뿌듯하면서 듣겠습니까? 이게 우리 의료 기술이기도 하니까, 그죠? 이게 아까 우리 백혈병도 이야기했고 다발성 골수종도 이야기했는데 결국에는 우리 면역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우리 교수님께서 이렇게 환자 보시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백혈병이나 다발성 골수종을 걸릴 위험이 많다고 보십니까? 다발성 골수종이나 백혈병들을 많이 걸리는 환자분들에게서 호소하는 것들이 뭐냐면 내성적인 성격. 내성적. 예,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풀지를 못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적절한 휴식이 필요한데도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네. 과도한 업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러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는 우리- 내성적인 네. 성격의 사람들이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들에 비해서는 많이 백혈병에 노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화병이라고 하는 게 그런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과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과로. 네네네네. 네, 과로가 식생활보다 더 중요하죠. 예, 백혈병이나 다발골수종 같은 경우에는 식생활보다는 스트레스라든가 과로 이러한 것들을 피하는 것이 네. 예방에 아주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내 몸에서 나오는 무엇이네요. 결국은 네. 뭘 섭취해서가 아니라 그죠.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벌써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혈액암과 싸우고 계신 많은 환자분도 계실 거고 또 이 방송 보시는 우리 환자분의 가족들 그리고 지인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주시다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 누구도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특히 암이라는 것은 더더욱 그럴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혈액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그 무거운 표정, 그리고 뭔가를 잃어버린 듯한 그러한 어두운 표정을 볼 때 주치의로서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면서 이제 더 이상 혈액암은 불치의 병이 아닙니다. 만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저희 선배 의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암을 떨쳐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구처럼 잘 데리고 같이 지내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혈병은 완치가 되는 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시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제 주변의 동료 의사 중에서도 혈액암으로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고 또 환자의 진료에 임하시는 많은 의사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여러분들의 완치를 위해서 연구하고 치료를 전념하는 주치의분들이 항상 같이 여러분들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료받는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라도 완치를 향해서 같이 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최선의 치료를 받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완치의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기를 기원합니다. 그 어떤 선거 시절에 뭐 선거철에 나오는 연설보다 더 멋진 연설이었습니다. 함께하는. 네, 우리 환자 주치의. 여러분들 금방 그 우리 교수님의 당부 말씀 들으시고 네. 예, 꼭 명심하시고요. 제가 뭐 마지막으로 첨언할 것은 오히려 그건 사족이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자, 지금까지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명의 해운대 백병원 혈액종양내과 주영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매주 화요일 열리는 무료 건강교실 안내해 드릴게요. 8월 19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신세계백화점 센텀점 9층 문화홀에서 열리는데요. 발목과 발이 아픈 이유와 치료법에 대해서 고려병원 관절센터 박종태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많이 오셔서 건강 챙겨가세요. 자, 공개 그림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퀴즈를 마치셔야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박사님.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주 중요한 백혈병을 비롯한 혈액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요즘 최근에 가장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이 질병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1번 대장암, 네. 2번 다발성 골수종, 네. 3번 췌장암이 되겠습니다. 이제 혈액암 중에 백혈병만큼이나 이게 지금 많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혹시나 정답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를 하시거나 네. KNN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네. 다시 보기 역시 가능하니까요. 네. 확인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공개클리닉웰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퀴즈 게시판에 정답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푸짐한 상품 보내드릴게요. 네. 그리고 방송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거나 하면 트위터에 오셔서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상품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던데 보니까 네. 내가 상품을 못 받는 이유는 내가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게을러서 많이 올리십시오. 여러분 받으실 수 있고요. 자, 다음 주 예고해드립니다. 다음 주는 최근 이 불임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분들 부부 계시지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엄밀히 말하면 임신이 아예 불가능한 불임이 아니라 임신이 어려운 난임 상태가 많다고 합니다. 혹시 이 문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여러분 건강하세요.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웰리스 건강식품에서 종합건강검진권을, 자연의 순수함을 담은 천사연구소에서 헤어케어 세트를, 주식회사 JBT에서 관절건강기능식품을, 매혹적인 피부를 위한 선택 벨루스킨에서 앰플 세트를, MB테라피에서 바른자세 척추 건강을 위한 힐링 슈즈를 드립니다.